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 늦은 저녁 9시. 박순자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조용히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온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고 정갈했다. 골판지 한 장, 페트병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에는 삶에 대한 진중함이 배어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든 김지연이 택시에서 내렸다. 오늘도 야근으로 지친 하루였다. 팀장의 무리한 요구, 후배의 실수 뒤처리, 동기들과의 끝없는 경쟁. 26살 김지연의 일상은 전쟁터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핸드폰으로 코를 막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서. 지연의 말투에는 피로가 섞인 짜증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말했다. 지연아, 우리는 달라. 명문대 나왔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돼. 20년간 주입된 교육이었다.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학교,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지연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고 갈게요. 하지만 지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집값 떨어지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경비원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지연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 면목도 없을 텐데 복지 혜택이라도 받으시지 왜 이런 일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레를 끌며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등은 더욱 구부정해졌고 손수레 바퀴가 구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지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우리 아파트 앞에 또 그 할머니 나타났어. 진짜 보기 싫다. 경비한테 말해야겠어. 순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손수레에는 오늘 하루 모은 골판지 몇 장이 전부였다. 하루벌이 15,000원.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순자의 단칸방은 반지하 끝자락에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공간. 하지만 한쪽 벽면만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30년 전 신문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여성 최초 건설업계 진출, 박순자 대표 화제. 사진 속 순자는 당당했고 눈빛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1990년대 순자는 남편과 함께 중견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을 운영했다.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여성 CEO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IMF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회사는 부도났고 보증을 썼던 친구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친구들의 변심이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떤 이는 빌려준 돈을 독촉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순자는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남편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을 견디지 못했다. 남은 건 고등학생 아들 민호뿐이었다. 순자는 마지막 재산을 털어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생생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만 해.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걱정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가 돌아보지도 마. 순자는 의도적으로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아들이 성공하는데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초라해진 자신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민호는 미국에서 IT 벤처기업을 성공시켜 억만장자가 되었다. 순자는 작은 TV로 아들의 소식을 들으며 혼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대기업을 인수했다는 뉴스도 들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은 너 것이야.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게. 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때 2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왜곡된 자존심이었지만 그것이 순자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퓨처테크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이민호는 15년간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주민등록도 전전했고 지인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회사 근처를 걷던 민호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순자가 천천히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야. 어머니. 길거리에서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한때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손이 이제는 골판지를 만지느라 상처투성이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리고 이렇게 된 엄마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민호는 어머니를 호텔로 모셨다. 하지만 순자는 하루 만에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아니다. 너는 너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 어머니, 제발. 괜찮다? 대신 가끔 보러 와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는 어머니의 완고함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몰래 생활비를 지원하고 24시간 경호를 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보안팀장이 긴급 보고를 들고 찾아왔다. 사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김지연이 어머니를 모욕하는 장면이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곧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직원의 인사기록을 모두 가져와. 민호는 밤새 김지연의 기록을 검토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났다. 하지만 동료 평가는 최악이었다. 이기적, 오만함, 배려 없음.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다. 민호는 복수를 생각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는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야.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다.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김지연은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신임 사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민호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김대리. 네, 사장님. 민호는 태블릿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당장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대리, 왜 그러셨습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거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경쟁하고. 저도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면 제가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변명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김대리,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사흘 후 제 어머니를 만나세요.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 후 3개월간 매주 토요일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인사팀에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다니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진짜로 변하지 못한다면 그땐 스스로 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겁니다. 지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흘 후 김지연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순자의 단칸방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할머니,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렴.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자.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순자가 보리차를 따르며 말했다. 내가 나빴던 것만은 아니야. 이 사회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하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했어.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지. 돈이 생기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걸.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걸.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나도 63년 걸려서 깨달았는 걸. 그날 이후 지연은 변하기 시작했다. 3개월간의 봉사활동은 그녀의 시야를 넓혔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분은 교사였고 어떤 분은 사업가였으며 어떤 분은 예술가였다. 모두 한때는 꿈을 가졌고 사랑했고 살아왔다. 6개월 후 퓨처테크 빌딩 1층의 희망 시니어 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순자가 센터장을 맡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상담하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며 심리적 지원을 하는 곳이었다. 순자는 자신의 실패와 재기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상담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도 60 넘어서 새로운 길을 찾았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회사 근처에 따뜻한 아파트를 마련했다. 순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30년을 기다린 기적이었다. 엄마, 그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같은 질문을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른다. 자존심도 있었고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실패한 엄마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엄마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김지연은 그 후로도 계속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의무기간이 끝났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계속했다. 회사에서의 태도도 달라졌다. 후배들을 배려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경쟁보다는 성장에 집중했다. 어느 토요일 복지센터에서 지연은 순자와 마주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오늘도 왔구나. 네. 이제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많이 변했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변하고 싶었던 거지. 저녁이 되자 민호와 순자는 함께 산책을 나섰다. 한때 순자가 폐지를 주우며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인생 참 신기하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새로운 시작의 때였네.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것, 그리고 실패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멀리서 김지연이 할머니 한 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어진다면.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지.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계속 이어져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